오늘 인터뷰 시간에 인천교사노조 원주현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직 1심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책임을 외면한 아버지가 실형을 면하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번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건 검찰이 최근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정식 재판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대부분 약식 기소에 그치면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양육비 미지급 사례는 오히려 더 늘었고 양육비 문제로 행정 제재를 받은 부모 10명 가운데 9명이 여전히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양육자들이 얼마나 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만 세상이 바뀌는 거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 아이가 생계 문제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눈물 짓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존권 문제를 아직도 개인의 일로만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향해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오지 않게 하라, 이런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의 엄정함 없이 지금의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예결투기. 오늘은 메가서울, 그러니까 김포시 서울 편입과 정상회교 예산이 쟁점이 됐다고요? 네, 오늘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사회의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총 818억 원 예산이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불과 1년 반 동안 589억 원을 들여 순방을 했다면서 한 개국당 평균 순방 예산을 따져봐도 1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겐 고 최수근 상병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국민 세금을 들여 정책 연수 발령을 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고요. 특히 김포시 서울 편입을 포함한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고 이상민 박진 장관 등이 동의하면서 부처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요. 반대로 야당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할 경우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탐사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네. 어려운 나라 재정에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면서 법무부,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오늘 밝힌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밤늦게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 일종의 경력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면서 예. 전반적으로 특활비의 투명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만약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수사의 기밀성과 예산의 투명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라면서 검찰은 늘 관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대들의 관행이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논평을 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사정기관에 손발을 묶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관련 각종 수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조사 중인 사정기관을 향해 보복성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마약 수사 관련 법무부의 특활비도 삭감한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관련 특활비는 오히려 지금 너무 적다.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특활비에 대해 투명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뭐 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예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을 야당은 계획대로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방침이고요. 최소 60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해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의원 23명 정도가 나서서 차례로 찬성 토론을 벌일 예정이고요. 필요할 경우 더 인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상정하면 이를 두고 24시간 토론을 벌인 뒤에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되고요. 네. 이후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상정될 법안은 노란봉투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안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닷새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네,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닷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국회 상정 철회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네,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 자리에서요.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상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금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을 한다고 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고요. 법안에 대해선 헌법, 민법 위배 소지가 크고 그간 애써 쌓아온 노사관계도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네. 민주당은 그럼 여당이 수정안을 제시해라. 그럼 다시 협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지금 요구도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려 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과 6개 경제단체는 만일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장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요. 또다시 지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 때처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노란봉투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네. 그리고 좀 파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손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손배소를 청구를 할 경우에는 네. 이제 그 파업 노동자들이 얻게 되는 뭐 피해나 여러 그동안에 다 손해가 연대 굉장히 크기 책임을 때문에 물어야 네. 됐으니까 네. 뭐 그 노조를 향해서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자 그 행위에 맞게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일부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방안을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연다고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었잖아요.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문제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뭐 의원총회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관련해서 당론 발의 여부를 오늘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예. 내일 의총을 다시 열어서 여기에서 계속 좀 토론을 이어간 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곧장 발의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공감대가 다 이뤄진 상황인데 다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하루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오늘 손준성 차장검사를 비롯한 4명의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 의견도 좀 모여졌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더 찬반 경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져서요. 역시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네,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요. 오늘 논의가 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동관 위원장과 다르게 한 장관의 경우 탄핵소추를 위한 법률적 요건이 좀 덜 갖춰진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검토 소식에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뭔가 설명이 필요할 문제라면서 제가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느냐, 위증교사라도 했느냐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 어제였었나요? 네. 탄핵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탄핵 얘기가 나올 된것 때부터. 같은데요. 네, 사유를 설명하라라고 했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논평을 냈는데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한 탄핵 중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뭐 전부 다 내일 굉장히 취재하기 힘들겠는데요.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네요. 네, 대통령실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그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의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조 지명자는요, 경북 경주 출신이고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1986년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대법관에 임명이 돼서 2020년 퇴임한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맡기도 했습니다. 뭐 별명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면서요? 네, 대법관 시절에 주요 전원 합의체 사건에서 다수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자주 내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좀 보면 2019년 국정농단 때죠. 그 상고심에서 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준 말 3마리를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도 네. 특별검사팀의 증거 제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도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사건에서도요. 예.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전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조 지명자의 또 지금 짧은 임기를 두고도 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조 지명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장 정년 70세 규정에 따라서 임기가 총 6년이 아니라 3년 반으로 지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데에는 이 조 지명자가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관이 네. 진보적일 필요도 없고 다 보수적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일종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균형을 맞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보수 쪽에 네, 그렇게 서 있었던 평가받고 있습니다. 입장의 대법관이었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임기가 이렇게 짧은 원래 제 임기를 못 채우는 건데 나이가 많아서 네.
이걸 감수해서라도 임명해야 되겠다. 오히려 다른 이제 후보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에 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았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후보군이 한 4-5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여러 명이 함합형에 올랐던 것으로 아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보수 성향, 지금의 이 대법원 체제를 좀 가장 윤석열 지금 정부에 맞게 개혁할 수 있는 이 보수 성향의 법관을 좀 발탁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임기에 대해서도 좀 감안한 것 아니냐. 시각 네. 뭐 그런 게 좀 사회를 입장이 반영된 바라보는 것 아니냐. 관점이 반영이 된 거다.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고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네. 역시나 적임자라고 평가했고요. 2014년 대법관 청문회 때 이미 여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좀 야당이 좀 조속한 청문회 개최와 임명에 협조를 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사태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면서 이번엔 과연 제대로 지명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네요. 이 자리에서. 네, 만났지만 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진 않았고요. 네. 차례로 이제 축사에 올라서 이제 한마디씩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요한 위원장의 말이 조금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됐었어요. 예. 여러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얘기하고 뭐 실제로 DJ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좀 현장에 웃음을 좀 자아내기도 했거든요. 그 동영상이 있습니까? 그거? 얼마나 저는 잘하는지 텍스트로 봤는데 궁금하네요. 사투리를 써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웃음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좀 이제 힘을 입어서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에서보다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여기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요, 인 위원장이 맨 앞에 앉아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직격탄 아닌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라고 말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길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말이 나오자 행사장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한테나 그 말을 해라. 국민의힘부터 정쟁을 멈추라는 등의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가 잠시 이어지긴 했는데 네. 이내 좀 잦아들었고요. 이를 앞에서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미소만 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인재위원회,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인재위원회라고 명칭을 달았더라고요. 인재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까? 네, 뭐 이제 발굴부터 영입 양성까지 총괄하는 곳인데요. 직접 예. 맡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외부 인재 영입에 주력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재 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름을 바꿨다고 전해지고요. 조정식 사무총장 비롯해서 당 지도부도 이 인재위에 참여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비명계에선 친명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을 좀 더 사당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셀프 임명했다면서 공천권부터 인사권까지 모두 갖게 된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비명계 압박에 나서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치권 소식을 해석하기 네. 쉽지 않을 때가 있었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각자 공천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상대방을 일단은 공격해야 되는 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인재영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당대표가 주도를 해서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꼭 맡았기 때문에 사당하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이거는 무리가 있지만 좀 무리가 있는데 네. 비명계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를 내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거 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게 다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네. 공천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면 당을 떠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금 한 달 이내 결단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요. 네, 하나, 둘 좀 탈당 가능성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뭐 이준석 신당 합류설까지 돌고 있는 이상민 의원 가능성은 어느 경우로든 열려 있다면서 12월 말까지는 늦고 그 전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할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탈당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도저히 민주당을 개선해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생긴다면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하나둘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네. 그 결단을 하는 방아쇠는 비윤계를 향한 당의 공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다만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은 딱 잘라서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만약 이재명 정치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탈당이든 신당을 창당하든 새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네. 이재명 지도부의 공천을 두고는 역대 가장 불공정할 것이라면서 깊은 불신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 가능성 50%에 네. 하루가 지날수록 1%씩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직 뭐 결심은 굳힌 건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되돌리기엔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너무 너무 많은 멀리 걸 갔어요. 던져두고 또 당과 또 당 구성원들과 너무 이제 각을 세운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디데이로 지금 잠정 뭐 얘기한 듯한 12월 27일에 이제 날짜별로 1%씩을 더하면 그쯤 되면 거의 이제 100%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워낙 대선 때 갑자기 봉합한 적도 있고 윤 대통령과 네, 울산 국적으로 회동이죠. 화해하고 그랬었죠.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그런 물음표가 따라오니까 네. 진짜 뭐 지금 당 구성원들을 다 내보내야 되고 다 물갈이를 해야지만 자기가 이제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이 흐름대로라면 신당 창당하지 않을까. 글쎄요.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죠. 막판에 가서 맞아요. 어떤 일이 모릅니다. 있을지. 네. 뭐 이준석 전 대표한테 선대위원장 맡아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도 그 정도로 있었어요. 바뀔까요? 근데 네. 그리고 이념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험지 출마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압박을 받은 당사자죠. 영남권 스타라고 지목이 됐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뭐 이거 험지 출마론 그냥 일축을 해버렸어요. 네, 오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청에서 의정보고회 열었는데요. 원래 지역구는 옮기는 법이 아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다. 서울은 절대 갈 일 없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혁신위가 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3선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며 반대 입장 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외로워지겠는데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사실 좀 마음이 뭐 굳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더 이상 영광을 볼 게 없다. 또 네. 거론이 뭐 되고 있기는 하던데 유상범 의원은 그거는 뭐 이전에 나온 얘기라서 뭐 이렇게 또 말을 흐리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려요. 뭐 이 정도면 운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제 여의도 한 식당에서 공교롭게 옆방에서 이제 각각 기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이제 뭐 인요한 위원장을 향한 발언이나 영어 저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기자들 앞에서 비판을 하자 벽을 타고 이를 듣고 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뭐 식사 좀 합시다라고 외친 게 이제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안철수 의원은 뭐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뭐 내가 못할 말을 한 건 없지라면서 말을 이어간 것으로도 알려지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또 한 방송에 나와서 안 의원 쪽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를 못할 정도였다면서 20분 정도 참다가 소리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에서는요. 이 악연 중에 악연인 두 사람의 반복되는 싸움에 좀 볼썽사납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송사 정치대담 프로그램이나 네. 여기서 그러면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이준석 대표라면 어떻게 네. 했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술을 한 잔 따라준다거나 저도 그 얘기했어요. 아, 누군가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서. 네. 아니면은 밥값을 계산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그냥 점원한테 살짝 전달을 해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네.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밥값을 계산했으면 어땠을까. 더 훈훈했겠네요. 참 별의별 상상력이 다 동원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교사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요구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피해를 본 교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정책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1년이었더라고요. 네. 우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2021년 11월경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복도에 그 성인 남자 2명을 이제 세워놓으시고 이 선생님한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 및 교육부에 신고하겠다 등 폭언 및 협박을 하시고 선생님을 복도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이 피해 선생님을 마폭행으로 고소도 하시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다 주장하시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도 하셨습니다. 이 학폭이 회부됐다는 거는 사안 자체가 좀 심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학폭위 회부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넘어서 당시 학폭 신고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예. 1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학폭위에 네네. 1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네, 10건 이상이요. 예. 네.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동안 참아오던 걸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좀 생겨났습니다. 예. 여태까지 좀 참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까지 많은 신고를 당한 게 우리 피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학폭 신고해라 이렇게 선동했다고 좀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117하고 학폭 담당 선생님께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 학생 저 학생한테 진술서를 받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이제 몰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동일한 사안에 신고가 10건 이상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각각이 다른 사안이었습니까? 예,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고 예. 이제 이전에 이제 몇 건의 사건을 좀 참아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좀 참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힘을 보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학부모가 학교를 네. 찾아와서 욕설도 하고 교사의 네. 멱살도 잡고 네. 목을 졸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동료 교사라든가 학생들이 다 본 겁니까? 예, 이제 수업 중이라서 이제 교사들은 이제 다른 교실에 계셨을 거고요. 예. 당시에 수업 하던 교실 안에 학생들이 해당 장면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걱정이 된 교실의 한 학생이 사건 당시 일부 내용을 녹음하면서 그 녹음본이 증거로 남고 있습니다. 그럼 폭행 피해를 당한 교사, 예.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의 담임도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어떤 학생이 아스팔트에서 땅으로 이렇게 엎어져서 내쳐진 학폭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다 같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저도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신고도 받고 이런 시민단체 분하고 인터뷰도 저희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한창 네. 왕성할 때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투닥거리거나 아니면 신체적 충돌이나 마찰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예. 이렇게 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예.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겁니까? 이번 경우는 좀 심각한 사건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생을 아스팔트 땅에 패대기 쳤다고 하죠. 그렇게 한 사건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조금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까지도 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위를 넘어선 사건이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가 와서 단순히 사과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학교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제 교육청으로 이제 회부가 된 것이 결정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회부가 됐다는 건 이제 사안이 자체 종결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 거입니다. 근데 그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까? 예,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를 했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폭행을 먼저 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맞폭행 당했다라고 맞폭행으로 고소를 하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두 개는 다 우리 선생님께서 무혐의가 나오셨습니다. 그럼 학부모의 폭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9차례 공판을 거쳐가지고 1심 선고가 이제 11월에 23일에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좀 꼬치꼬치 여쭤본 건데요. 저도 한 네네.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네. 학부모 입장이잖아요. 또 과거 네. 그런 시절을 겪기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쓰이면은 이 정도면은 뭐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지.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학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예.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 듣다 네. 보니까 하게 돼요. 네, 그 학폭의 수위를 떠나서 이제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뭐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뭐 해결도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갚음을 하시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면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네, 교육청이 인정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학부모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원래 교원지법 예.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원할 경우 그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은 그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인천교육청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볼 때 교육청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처음 고발 요청이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교육청도 이제 학부모를 고발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해 하셨어요. 예. 그런데 법령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선생님이 그 인천교사노조와 함께 대응을 하셔서 이제 고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사건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니라서요. 예. 근데 재판이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통 뭐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네. 뭐랄까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잖아요. 이 학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9차 공판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9차 공판 최근 공판에 와서야 변호인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스치듯 짧게 언급을 했는데 네. 우리 피해 선생님한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공탁금 한 300여만 원만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합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다. 네, 진정성 있는 모습을 여태까지 못 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해 교사 당시에 그 일 겪고 난 다음에 네.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렇게까지 송사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2년째 병휴직 중이시고요. 그 진단은 이제 정신과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황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신체적 자율신경 장애 뭐 이런 진단이 나오셨어요. 예.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근데 여름에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접하면서 좀 특히나 심리적 동요가 좀 많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악성 민원을 그 경험을 하면서 겪었을 고통이 좀 많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한테도. 그래서 좀 심리적 동요를 많이 좀 느끼셨고 저희가 조금 가끔 연락드리고 공판 결과도 말씀드리면서 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휴직 중이십니까? 네. 그 정신과 진단으로 병휴직 그 진단이 나와가지고요. 예. 휴직 중에 계십니다. 뭐 언제 복직가 할지는 아직 뭐. 예, 진단이 이제 안 나와요. 복직을 하실 텐데 예. 지금은 뭐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휴직으로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사들이 네. 재판만 뭐 진행되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뭐 가거나 관심을 갖지 예. 않으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잖아요. 뭐 재판이 네. 워낙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이 문제를 외부로 공개해야 되겠다. 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한테는 꾸준히 이런 상담이 들어왔던 거라 심각성은 인지는 했지만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네. 올해 여름에 그 서희초 선생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그 문제 의식이 심각하게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판을 계속 조용히 지켜보다가 네. 이제 마지막 이게 판결 올해 11월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좀 공론화를 더 해야겠다. 우리 선생님도 마음을 먹으셨고 이제 저희도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교단의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가? 지금 네. 그 교권 추락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쟁점이 됐잖아요. 교사들도 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네.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 내놨잖아요. 네. 그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 정책을 대응해왔던 입장에서는 그나마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우선은 그 학생 생활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시가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계속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서 이거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은 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 신고만으로도 경찰 조사와 구청 조사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한번 지도를 하시려면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좀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지원 그리고 예산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네.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뭐 예약을 예. 해야지만 그 사안을 예. 판단하고 교사가 학부모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예, 학부모의 그것도 민원 제기가 저희가- 있을 때 예. 법률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다거나 예. 이런 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예.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그것을 담당하고 어떤 예산을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하라라고. 세부 네. 그거에 법령은 그게 빨리 나와야. 만들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동 학대 문제로 지나치게 신고를 많이 받고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건 뭐 지금까지 실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네. 정반대로 교사 네. 행위로 인해서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 걱정들을 좀 학부모들이 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뭐 체벌이 있던 시대처럼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학생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걸러졌다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교사들이 보고 뭐 해도 저희가 이제 자정 작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교사노조 차원에서도 네, 어느 정도 네. 공유가 되고 네, 그런 네.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신다는 거죠. 네, 그 서로 좀 그 교육적인 지도 차원에서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아이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예. 학교 생활에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힘든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교사들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공교육에 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속상하고 뭐 이렇게 서운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좀 지도의 관점에서 임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최근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정부의 환경 정책이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을 좀 무섭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었던 일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조수석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한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의 작은 노력과 실천 지금 저도 맨날 이렇게 선물 갖고 다니는데 네. 참 기운 빠지네요. 그게 다예요? 네, 이제 좀 더 쭉 말씀. 전문적으로 그게 결론이라서 아. 오늘 쭉 말씀드릴 거니까. 그럼 그 제도 그러니까 그 발표에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이거는 이제 다시 써도 정부에서 뭐 처벌하거나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곳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뭐 기사도 워낙 오늘자도 많이 많이 났고 나왔죠. 어제도 라디오에서 네.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요번 이제 정부가 완화한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나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네. 원래 뭐 이런 이제 뭐 일회용품 쓰지 마라라는 건 원래 있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제도를 느끼기 시작한 거는 아마 이제 2018년 때부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 이제 봄에 서울에 쓰레기 대란 막 이런 거 나면서 이제 폐기물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버렸구나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막 커지면서 그때 이제 뭐 이런 커피 전문점 매장에 일회용 컵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좀 완화됐다가 뭐 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한다고 했다가 좀 미루고 하면서 좀 이렇게 속도감이 안 붙는다라는 이제 분위기는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회용 줄이기라고 하는 방향성 자체는 이거는 뭐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부가 완화하겠다고 한 제도도 이게 전 정부 정책이 아니에요. 전 정부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책이 있었고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1월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 그 정책입니다. 그때 이제 뭐 일회용 종이컵부터 해서 그 빨대,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뭐 비닐봉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네. 그 작년에 그러면서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뭐 코로나19 이후에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 계도를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때만 해도 뭐 좀 느리게 갈지언정 어쨌든 하긴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다 할 줄 알았죠. 그렇죠. 우리 매장 가서 뭐 저도 경험을 하지만 네. 매장 안에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쵸. 물어보고 매장 안에서 뭐 마실 거예요? 그러면 다용컵으로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착이 됐다고 했는데 네.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대면서 그 규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규제 안 하겠다, 과태료 이런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발표 들으면서 느낀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걸 뒤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좀 왜 이거를 뒤엎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뭔가 이제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라든가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없는 거죠. 명확히.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액수에 얼만큼의 부담이 증가해서 지금 뭐 그렇죠. 커피나 식당 운영하는데 네. 부담을 줄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요렇게.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그럼 그게 진짜 얼마나 큰 건지를 뭐 조사를 해봤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하다못해 소상공인 협회 통해서 무슨 의견 수렴을 한 통계를 제시를 한다든가 뭐 일회용품 감량 효과가 알고 봤더니 뭐 별로 크지 않다라든가 어떤 네. 좀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관해서 정부가 언급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이상 비싸다. 그럼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나왔었고 그러면 2.5배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래서 부담이 되겠구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플라스틱 빨대가 한 1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종이 빨대 업체 측에서는 이제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종이 빨대도 한 15원에서 20원 정도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 말대로 한 2.5배 비싸다고 하면 25원인 거잖아요. 네. 그럼 차액이 15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하루 뭐 100잔 정도 팔면 이제 많이 파는 건데 그러면은 1,500원 정도가 빨대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저렴한 거 한 잔 가격 정도.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뭐 이것도 부담된다라고 정말 느끼는 그런 가게가 있으면 뭐 예. 다른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도 될 텐데 접자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선뜻 되진 않더라고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이 빨대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불만들이 좀 있긴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치 보면서 네.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왔던 소상공인은 뭐가 되냐. 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전체 프랜차이즈로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컸고 네. 거기에 따르는 손실 규모는 일반적인 뭐 하나의 매점 점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이거 규제 철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소상공인들로 들어왔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어쨌든 정부가 계속 한다고 했었으니까 예. 뭐 종이 빨대 구매했다가 지금 이제 그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도 뭐 현장 목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예. 분명히 그 중에서 그래도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을 텐데 현장 목소리 어땠냐라고 했는데 답변이 뭐였는지 네네. 아세요? 21만 개나 되는 매장에서 몇 군데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 그런 통계는 없다. 매장 어려움은 어차피 기자분들 취재해서 그동안 보도하지 않았냐. 그게 현장 반응이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참. 아니 이것도 대통령실 그 여론 수렴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온라인 페이지. 네. 그거 가지고 뭐 수십 년 분리징수도 하고 다 하던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 보도 자료에 진짜 황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요 민원 사례라고 하면서 예시가 하나 제시가 됩니다. 자기들이 수합했다는 거겠죠. 뭐냐면 이제 붕어빵 사장 B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B 씨가 겨울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붕어빵이랑 어묵을 팔았대요. 예. 근데 이번 겨울부터는 어묵은 안 팔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종이컵을 쓰자니 과태료 내야 되고 그럼 다회용컵 쓰자니 이거를 어디다 쌓아둘 데도 없어서 걱정이어서 앞으로는 그냥 붕어빵만 팔겠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왜 황당하다고 제가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죠? 푸드트럭이요. 예. 원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종이컵 사용하는 거? 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테이크아웃 할 때도 종이컵 받아 나가잖아요. 그럼 푸드트럭도 우리가 푸드트럭에서 음식 받아서 조수석에 앉아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규제 대상이 원래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저 주요 푸드트럭에서 저 오늘 호떡 먹었는데 왜 그 네. 생각을 못했죠? 종이컵에 담아주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민원 사례라고 거기다 넣은 걸 보면서 저는 진짜 헛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환경부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환경부 사례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가 그동안에 규제하는 주무부처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오늘 그 환경부 공무원에서 확인해봤거든요. 네. 푸드트럭 원래 규제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그럼 차라리 좀 다른 부처가 발표하도록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환경부가 이런 걸 오히려 환경에 역행하는 네. 그런 발표를 담당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처럼 보이기도 하던데요. 네. 근데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런 정부의 어떤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요. 이제 정부가 상당히 막 우리 국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이 강제적 규제가 있으면 일회용품 안 쓰고 뭐 규제 없으면 사용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다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네. 사실 국민 생각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것도 전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실시를 한 거예요. 네.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가 필요하냐라는 물음에 87.2%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네.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줄일 수 있겠냐 이것도 물었는데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보기로 나열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강력한 규제 실시에 대해서 12.1%가 찬성을 했고 이 정부가 말하는 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자발적 사용 억제 이거는 가장 낮은 8.4%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 스스로도 규제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자발적 억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뭐 우리 국민들 뭐 규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좀 평가를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요거와 관련해서 또 환경부 차관이 답변하기를 네. 이게 이제 작년 가을에 실시한 조사거든요. 예. 근데 그때의 국민 의식과 지금의 국민 의식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여론조사가 100%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안 믿을 거면 왜 굳이 세금 들여서 여론조사 했는지 좀 묻고 싶네요. 아니 뭐 규제에 대해서 거부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들도 틀림없이 일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면 바꾸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좀 환경부 차관이 그럼 작년 가을에 국민의식과 지금의 국민의식이 다르다는 거를 얘기를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 생각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예. 본인의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에 성실하게
뭐 국민들 자율에 맡기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던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지적이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렇게 아마 바뀔 줄 더 몰랐었던 게 이게 왜냐하면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일회용품 규제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다 이제 국정과제에도 있었던 건데 참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제도 이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네. 보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인 거잖아요. 이게 결국 폐기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후나 환경을 해결하려면 이제 기술 발전도 있어야 되고 투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정부를 믿고서 나 여기다 베팅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리면 앞으로 정부가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이걸 믿고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이제 큰 손실이 아닐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또 유가도 높아졌고 그래서 조금 환경 정책이 소극적으로 각국 정부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요. 네. 혹시 유럽 사례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UN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내년 말까지 우리 왜 탄소 감축 막 이런 것도 국제적으로 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내년 말까지 그런 이제 국제 협약이 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만 결국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절감하고 아예 생산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플라스틱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는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제도 또 도입하겠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경남권과 제주도는 밤부터, 경북권 남부는 모레 새벽부터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10에서 50, 전남권과 부산 경남 남해안 5에서 30, 서해오도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10mm입니다.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유입돼 모레 아침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8도, 광주 9도 등 전국이 2에서 13도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15에서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 먼바다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과 함께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9도, 습도 5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게 한국의 부모라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하물며 그 부모의 직업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검찰 간부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5년 전인 지난 2018년 8월이었습니다. 검찰이 한 검사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당시 5살이던 딸과 함께 주소지를 이전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있는 처남의 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후 처남 가족이 이 검사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살림을 옮기는 이사를 한 게 아니라 매형과 처남이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맞바꾼 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파트 단지는 특이하게도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경계로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처남 주거지에 배정되는 대도초등학교는 소위 강남에서 명문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주민등록법을 모를 리 없을 테고 자신의 딸을 대도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이장 전입을 감행한 겁니다. 이 덕분에 이 검사의 딸은 7살이 되던 2020년 3월 이 학교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고요. 이 검사는 4개월 뒤 자신의 집으로 다시 주소를 옮깁니다. 여기에도 사실 속사정이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년 동안 두 가족의 각종 고지서가 서로 뒤섞이면서 불편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처남이 보험료 고지를 제때 받지 못해 가족 통장이 가압류되는 일이 발생하자 다시 주소지를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딸이 2학년이던 이듬해 다시 처남 집에 주소를 옮겼고 이 상태가 올해 5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도초등학교는 전입 대기 순번이 있을 정도로 과밀 학교라 인근 학부모들이 위장 전입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딸의 학년 학부모 대표까지 맡았다고 하니 감시 눈초리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요? 검찰은 지금은 차장검사가 된 이 검사를 한 차례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사가 과거 입시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또 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징계와 처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내 얼굴 어떠니 항상 난 숨이 막히고 답답해 다들 어쩌면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알 수 있는지 이 세상에 무게가 나만 누르진 않을 텐데 뭐
기려 해가 다 지고 있는 엄마의 어깨에서 눈 맞추며 다가온 그의 입술 분명 같은 곳에 있는데 우린 방향이 달라 난 안아줄 수 없어 난 거꾸로 서서 세상을 봐 그리고 말을 해 모든 건 잘못됐어 세상도 날 둘러싼 사람들도 모두 비뚤어졌어 아니 나만 그래서 미안해 아름다움에게 어둠을 밝히는 저 환한 빛에게 날 소중히 담은 깊은 두 눈에게 나 때문에 비뚤어진 너의 상처에 넌 거꾸로 서 있는 나를 봐 그리고 말을 해 힘들어 보인다고 세상과 널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흘러가자고 방법을 알려줘 서서 세상을 봐 그리고 말을 해 다른 건 잘못됐어 세상도 날 둘러싼 사람들도 모두 비뚤어졌어 아니 나만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선우정아의 삐뚤어졌어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창래님, 법을 아는 검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숫자를 좋아하는 다른 부모님들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001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나라법을 잘 지켜 선도 의미가 있는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 같아 충격적이네요. 이런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검사는 누군가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처지가 될 수 있겠죠. 검사가 당신이 위법 사실이 있어라고 하면은 위법 행위를 한 게 되고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막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법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자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좀 글쎄요. 뭐 인사청문회 때 장관이나 하다못해 법관들도 그렇고 위장전입은 기본 코스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해졌나? 그냥 나는 이래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일까? 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요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검찰이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는지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검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타임스 이은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서울교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요? 예, 내일 첫 근무자부터 파업을 하게 되니까 네. 아침 출근길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9일과 10일 경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네. 노조 측의 입장은 사측에서 일부 변화된 입장에
따라서 제한이 있긴 했지만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작년에도 파업이 있었고 올해 2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3시부터 본교섭이 있었는데 2분 만에 중단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6시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전체의 14% 육박하는 2,200여 명의 인력을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만 노조 측의 입장은 안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입장인데요. 그 노조 관계자의 설명은 좀 변화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파업 중에도 교섭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지금 7월부터 1차 본교섭을 시작을 해서 본교섭 3번에 실무교섭 7번까지 그러니까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회의 자체도 성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제 진행한 협상도 성과가 없었고요. 예. 지하철 요금 올렸잖아요.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올린 건 적자 메우는데 다 쓴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뭐 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 업무나 이런 데 좀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150원 올렸죠. 그것도 사실 좀 불만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하철을 더 오히려 많이 타라고 권장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네.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예. 근데 지하철 요금 올리면은 상대적으로 자꾸 차를 몰게 되지 않을까, 차 타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뭐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건 하지만 예. 출근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사 측에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출근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 1호선과 8호선 그 외 노선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차에 상관이 없고요. 1호선하고 8호선의 경우에는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라는 계획입니다만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 노조 파업이 있다 보면 그 보충 인력을 투입을 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운행률이 평소의 53%에서 79% 수준으로 공휴일의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만 8호선, 1호선에서 8호선 그리고 9호선의 일부 구간이 운행이 줄어들게 되면 출퇴근길은 아무래도 이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평일 운행률이 어떤 노선은 53.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낮 시간하고 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8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의 위험도 좀 있는 상황이라 안전관리본부 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안전사고는 정말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운행률이 한 10% 20%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혼잡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잖아요.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대체 인력 투입해가지고 거의 100% 가깝게 끌어올린다 치더라도 그 시간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지하철 그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서로 협상이 타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19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70% 그러니까 69.7%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2023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제일 많습니다. 59.1%로 압도적이었고요. 예적금이 15.7%, 직역연금이 8.2%, 사적연금 5.4%. 그 외에도 부동산 운영이나 퇴직급여, 주택연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3명은 이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유는 준비 능력이 없다.
답이 제일 여유가 많았습니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38%나 네. 됐고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은 4년 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건강보험이 57.2%, 국민연금은 57.1%, 고용보험은 38.3%인데요. 그러면 사실 노후에 소득을 보통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봤을 때 네.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76%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2년 전보다 3.5%포인트, 10년 전보다는 12.4%포인트가 늘어난 숫자인데요. 자녀나 친척 지원은 12%,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은 11.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죠. OECD 국가 가운데 예.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다라고 하는 게 밑에 이렇게 깔려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자식 세대에서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네요. 네, 굉장히 좀 팍팍한 삶이잖아요. 최근에 19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본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4명 중에 1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식 세대에 대한 생각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54%나 됐습니다. 이게 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0.2%포인트가 늘어난 건데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가 요즘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 키워봐야 되고 하니까 월급 받아봐야 남는 거 없는데 저래가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 자식 세대가 더 나아질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사는 건 진짜 서울에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층의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이고 안정된 노후 생활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자화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조금 평균이 괜찮다, 그렇죠. 좀 괜찮은 데다 그러면 뭐 10억대 중반 후반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고 예. 강남으로 가면 뭐 상상도 못하는 가격이니까. 20억대 후반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결국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네. 상속을 해주지 않는 한 그렇죠.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거나 자기가 뭔가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국민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까? 예, 복수응답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의 85.9%가 주중에 동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돈이 특별하게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주말에는 76.2%가 여가 시간에 동영상 컨텐츠를 본다고 답을 했는데요. 주중에 여가 시간에 국민의 73.3% 그냥 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4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포함한 동영상 컨텐츠를 본다는 의미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닙니다. 취미나 자기 개발 뭐 이렇게 22.8%, 스포츠 활동은 13.3%, 문화예술 관람은 8%, 관광은 4.8%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나이를 먹거나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행이나 관광을 하고 있는 고령층의 비율은 5.2%밖에 안 되고 고령층의 32.2%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소득을 창출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고령층과 거의 비슷한 수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령층의 10.9%는 가족을 돌보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주말 76.2%가 여가 시간에 뭐 그냥 쉰다. 네. 뭐 동영상 콘텐츠 본다.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게 말입니다. 좀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러게요. 예. 요즘 뭐 체육관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긴 했잖아요. 예. 큰 돈 안 들이고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네. 사회적 소통도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자체가 신경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또 전제 조건은 근로 시간이 좀 그것도 뭐 당연히 일정 정도는 유지가 돼야 주말에도 운동할 여력이 생기니까요. 심리적으로.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빈대 그러면은 이런 빈대 같은 사람 이런 때 빈대 이렇게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없는 걸로. 근데 그 빈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 공포감들이 특히나 기차나 지하철 같이 이렇게 의자에 천이 좀 덮여져 있는 네. 그런 좌석에 앉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천으로 만든 의자에 빈대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천 의자는 못 앉겠다라는 기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코트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작성자의 그 댓글에는 천 재질의 의자인 기차와 지하철에서 붙은 게 아니냐, 무섭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대의 출몰 소식이 잇따르면서 다중시설을 아예 꺼리는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그 앉기가 좀 걱정이 돼서 그냥 무조건 서서 간다라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재질이라고 빈대가 기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섬유질이 있는 쪽에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틈이 있어야 빈대가 기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빈대가 야행성 해충이어가지고 네.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는 승객들과 아예 접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들 얘기로는 외출 후에는 가볍게 의자와 가방을 좀 털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승객들의 공포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처음에는 이게 감염병을 옮기는 것은 아니니까 네. 민간 차원의 방역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방역하고 소독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네, 특히나 다중이용시설의 긴급 방역에 들어갔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그 침대에 빈대를 유인하는 덫을 설치하거나 빈대 퇴치제를 뿌리거나 또 KTX 아까 탄 뒤에 온라인에서 이제 거기서 빈대가 나왔다는 글이 확산되면서 네. 이 선제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 계획들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지하철이 지금 제일 비상이에요. 고열 스팀하고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특별 살충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 의자가 문제가 아니라 천 의자와 이 그 고정되어 있는 네. 시설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빈대가 기생할 수 있고 먼지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빈대가 서식하기 쉬운 직물 소재 좌석을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와 제주동의 국내 항공 공항에 14곳은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네. 휴게시설과 교통약자 전용 쉼터 등의 취약지역 방역을 주 2회 이상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23건의 빈대 출몰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예. 빈대가 발견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호텔하고 찜질방, 목욕탕 등의 침구류 세탁과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현재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티 투어 버스 차량 방역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벌레 퇴치제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네. 원래 이제 기존의 살충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피레스트로이드 계열인데 예. 이 살충제는 이미 내성이 많이 생겼대요, 빈대한테. 그래서 살충제를 뿌려도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대체 살충제인 네오티코디놀계의 살충제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꿀벌의 신경계도 마비시켜서 꿀벌 집단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독성하고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써도 안 되는군요. 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아까 같더라고요. 빈대 덫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뒤덕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네.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지금 뭐 빈대 공포가 커지면서 네.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막 그렇죠. 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쿠팡이나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근거가 불확실한 글들이 게시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와서 다시는 그 서비스를 이용 못할 것 같다. 또 어떤 물류창고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그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성자가 본인이 물류센터에서 그 일일 알바를 하러 갔는데 네. 그 빈대가 있어 도망 나왔다.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나는 무서워서 주문을 취소했어요. 택배 상자가 몇 개씩 쌓여 있는데 걱정이에요. 아기 옷을 택배를 주문했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들이 2만 번 이상 공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는데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에서도 관내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이 업체 측에서는 정기 소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유언비어를 퍼나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치법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규조토 가루를 뿌리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네. 규조토가 폐에 축적이 되면 제거가 되지 않아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뭐 바퀴벌레가 천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빈대는 천적이 딱히 없는 것으로. 예. 그렇다고 해서 바퀴벌레를 풀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싫어하니까 24시간 불을 켜라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건 좀 정리해가지고 네. 좀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엉뚱하게 아무 효과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막 그 대처 방법이라고 얘기되면 네. 오히려 혼란이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겨울철 앞두고 올겨울 어떻게 보내나 이거 난방비 걱정에 전기요금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네, 10.6원 킬로와트 시당 올리기로 했는데 산업용입니다. 주택용하고 소상공인용, 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게 되는데요. 산업용 중에서도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전력 사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기업을 좀 올리게 되면 여력이 있으니까 전기요금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 중소기업이 쓰는 산업용 갑은 동결을 하고요. 대기업 제조사 등의 대용량 고객이 많은 산업용 일부분만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장 오르는데요.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이 오르는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고압 A는 킬로와트 시당 6.7원, 고압 B씨는 13.5원이 인상됩니다. 이번에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조 8천억 원 정도의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재무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자만 한 달에 100억 원 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반 국민하고 소상공인들 부담이 직접적으로 뭐 가는 건 커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 다음 차례는 우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시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요. 온 것 같아요. 예. 특히 예. 전기요금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늘도 홍지혜 아트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별세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박서보 화백 삶과 예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박서보라는 이름 석자 미술을 잘 몰라도 들어본 적 있으실 그럼요. 거예요. 네. 지난 10월 14일 향년 91세로 별세를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단색화라거나 아니면 뭐 RM 컬렉션 등으로 한국 작가들을 다루기는 했지만 작가의 삶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한국 작가의 삶은. 앞으로도 한국 작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오늘은 박서보 작가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색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엘리트 예술이라고 하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박서보 작가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편견을 좀 깨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물론 9순을 넘긴 연세기 때문에 그 안타깝다,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네. 그 돌아가신 걸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덧붙이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럼요. 네. 근데 폐암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신 네, 거죠?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박서보 작가가 그 193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으로 91 그리고 11월에 이제 92이 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셨는데 올해 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폐암 3기 진단 사실을 알린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 나이 92 당장 죽어도 장수했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작업에 전념하면서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것이다. 사는 것은 충분했는데 아직 그리고 싶은 것들이 더 남았다. 부탁하건대 안부 전화하지 마라. 그 시간에 나는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긋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담담한 심정과 함께 하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열정이 있음을 비췄었어요. 그러니까 부탁하건대 안부 전화하지 마라. 네. 나는 예술 혼을 불태울 것이다. 네, 왜냐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안부 전화를 하겠어요. 한 번 하기 선생님 시작하면. 몸 괜찮으세요? 네. 뭐 식사는 뭐 어떻게 워낙 하세요? 대가이시다 보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는 그런 담담하면서도 역시 되게 대가는 좀,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다르구나 드네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10월 17일에 이 박서보 선생님 사옥에 들르기로 했었어요. 그런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네. 그 화백님께서는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족들은 그게 이제 위독한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저와 뭐 이런저런 일정도 계획을 한 거겠죠. 네. 근데 공교롭게 그 약속 날이 발인일이 되어서 저도 그래요? 매우 슬픈 마음으로 애도를 했는데요. 네. 박화백님의 말처럼 92이면 장수했다는 소리를 들을 연배지만 사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가족들도 예상을 못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술계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친 날이 되었죠. 워낙 뭐 한국 미술계에 큰 획을 그은 분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서 뭐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대가의 풍모를 갖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제자라든가 특히 이제 대학 강단에 서시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서 단색화는 엘리트 예술이라는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단색화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오랫동안.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1930년대생이 많으신데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 한국의 난리통을 피해서 그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온 소위 말하는 부잣집 자제들의 그림이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사회의 높은 계층일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수들 그들만의 리그. 그 시절에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을 분들이면 좀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요. 게다가 심지어 이제 다 해외 유학하고 비행기 한번 타기 힘든 그 시절에 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박서보 화백이요. 순수 한국파입니다. 유학을 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어요. 네. 박서보 작가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워낙 잘 그렸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포스터 그리기를 하면 전국 1등상을 받기도 하고 당시 유명 화가인 이당 김은호 선생의 동양화를 또 기가 막히게 따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때 많은 작가들이 유학을 간 이유가 한국에 미술대학이 없어서이기도 했는데요. 해방 후에 1964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미술대학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와 홍대예요. 네, 근데 박서보 화백은 그 홍대 동양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서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등록금을 모아서 이제 학교 등록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홍대가 서울대를 이기겠다고 정원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좋은 학생만 뽑았대요.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동양화 전공생이 단 3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학교에 정작 동양화 선생이 없으니 너네 그냥 서양화 해라 라고 해서 엉겁결에 서양화 소속이 되었고 그때 홍대에서 만난 첫 선생님이 김환기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김환기 화백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또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네. 또 대가 밑으로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또 그 대가 아래에서 대가 제자가 또 네. 이제 좋은 대가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김한기 작가는요. 서울대와 홍대 교수를 둘 다 지낸 유일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 시절에는 이제 서울미대, 홍대미대 출신 유명한 작가들이 정말 많았죠. 어쨌든 그 시대는 유명했을 것 같아요. 요즘 미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몇 명 없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졸지에 서양화를 하게 된 박서보는요. 처음으로 유화물감으로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왜요? 조교부터 시작을 해서 김한기 작가도 이 그림 네가 그린 거 맞냐? 너 동양화로 들어오지 않았어? 예. 유화 해본 적 있어? 이러면서 물어봐서 아, 네. 그 동양화였고 유화는 평생에 처음에 해봤다 이랬더니 이 녀석 천재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서보 화백은 추상화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현실적인 거를 구상적으로 재현해내는 능력을 많이 말을 하는데 네.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실력이 정말 출중했다고 아니 합니다. 우리 피카소도 뭐 입체화가니까 그렇게 구상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피카소 그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그리잖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 그렸던 거 네, 보면 맞아요. 정말 잘 그렸죠. 박서부 화백도 그랬다고 해요. 음. 근데 이렇게 완전 제도권과 기득권 안에서 사랑받는 작가 같지만 여전히 사실은 반골 기질이 굉장히 세고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네. 56년도에 25세 박서보는요. 친구 3명과 함께 당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국전이라는 미술 대회를 반대하는 반국전 선언을 합니다. 고작 25인데. 예, 네. 왜냐하면 당시 국전이요. 신예 작가의 등용문이었거든요. 소위. 예. 근데 그림 같지도 않은 것이 늘 대상을 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작가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그런 낡은 그림을 똑같이 그릴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당시 유행과는 전혀 다른 추상 작품을 그려서 그 국전이 열리는 덕수궁의 돌담길 벽에서 벽전을 엽니다. 거의 스트릿 아트 정도의 저항 정신인 거죠. 아, 이게 젊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25이었으니까. 근데 당시 국전이라고 하면 권위가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네. 뭐 국전 무슨 입상, 뭐 네, 국전 뭐 이거 꼭 맞아요. 다 타이틀처럼 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국전에서 뭐 상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야. 네.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서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평가가 안 좋으면 정말 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스템에 저항하는 거는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실제로 이 반국전 선언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에서 제외가 돼서 취직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 극장에서 간판쟁이를 모집한다 그래서 갔는데 간판이 또 다 너무 천편일률적이니까 예. 내가 한번 특별하게 그려보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똑같이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럼 나 안 할래요 하고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 풍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특유의 옛날 풍이 있죠. 누가 예.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다른 사람이 그렸지만 결과물은 다 비슷해 맞아요.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난 안 할래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박서보의 이런 반국전 선언의 행보는요. 한국 현대미술의 서막을 여는 전주곡이 되었는데요. 이후 서울대를 중심으로도 벽전이 몇 차례 더 열리기도 하고 현대미술가 협회라는 것도 결성되는 등 일종의 폭발의 도화선을 만든 셈이죠. 서양파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네, 거네요. 맞아요. 변화를,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좋은 기회가 없었지만 취직은 안 됐을지언정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세계 청년 작가 파리 대회에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재단이라는 곳을 찾아갔더니 고작 그 당시 이제 29살인 박서보에게 그 재단이 여기는 당신 같은 젊은 화가 도와주는 데가 아니라 대가들을 도와주는 곳이야라고 하면서 네.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박서보는 다시 우리나라의 대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바로 이 나라의 대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배포를 보고 또 비행기표를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지원해줘요? 네,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약간 머리가 좀 머리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않았을까요? 면에서는 그 뭐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가서 우리 뭐 거북서 만든 나라다 이러면서 뭐 그 조선 해양 이제 그러니까 이쪽 턴이 들여온 거랑 없어가지고 비슷한 느낌 안 될 것 아닐까요? 같을 때 이렇게 확 덤벼들고 도전하면 이게 또 되긴 되는. 아마 이 것 같아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이제
그 평범하지 않다 이런 아우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싶어요. 요즘 같으면 빨리 인터넷 검색해봐. 막 검색해가지고 실력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는. 그 당시는 그거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학교로 달려가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럼 파리를 가긴 가서 어땠습니까? 우선은 파리행 티켓은 지원받아서 갔지만 가면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리를 가면은 뭐 루브르도 보고 좀 둘러보고 올 생각으로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 했더니 한 달에 200불은 있어야 한다고 했대요. 네. 그럼 한 3달 있으려면 600불이 필요한데 전세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목돈을 찾아서 환전을 했더니 손에 쥐어진 돈이 고작 40불이었대요. 그래도 갔습니다. 네. 40불을 들고 파리를 갔어요. 예. 근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왜 왔냐는 거예요. 초청했다면서요. 왜냐하면 9개월 뒤로 미뤄졌는데 공문을 다 보냈는데 못 받았냐 이런 거예요. 9개월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3개월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네. 어떡해요. 버텨야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은데. 예. 그래서 밥은 이제 도불 작가,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하는 아. 한국 작가의 작업실에서 캔버스 짜는 걸 도와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예. 또 캔버스를 짜면 이렇게 나머지 짜투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버릴 거 이제 좀 가져오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작업에 쓸만한 뭐 헝겊이나 스타킹 같은 거를 찾아서 가져와서 캔버스 틀에다가 이제 그 찾은 재료들을 붙이면 천이 좀 작으니까 부족하면 실로 메꾸고 예. 스타킹 같은 재료를 감싸기도 하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박서보의 원형질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아마 지금 박서보 작가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종류의 저도 추상일 처음 수 있어요. 뭐가 예. 이제 막 화면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종류의 건데 예. 그걸로 이제 파리 대회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 작품으로. 예. 9개월 뒤에 열린 파리 대회에서도 1등과 상금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 지금 몸에 소름 돋았어요. 굉장하죠. 정말 천재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1등을 먹네요. 게다가 1등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파리에 더 남아 있었어요? 아니면 곧바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한국에 가족들도 있고 네. 처자식도 있고 하니까도 있는데 하긴 1등 자랑해야죠. 근데 사실상 고생스럽게 탄 건데. 한국에 뭐 있더라도 이제 본인의 그 입신양명을 위해서 남은 사람도 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예술에는 정신과 기술이 둘 다 중요하지만 기술이 정신을 앞서갈 수는 없는데 프랑스에 머물면서 그들의 그림을 봤더니 정신은 없고 순 기술로만 테크닉으로만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볼품없는 상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쟁을 겪어내고 가난의 결핍을 경험하고 이겨낸 한국 작가들이 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대요. 한국 미술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작가의 화백에 적은 없네요. 적이요? 적 굉장히 경쟁자도 많죠. 없네요. 경쟁자가 없었던 거네요. 아니에요. 돌아와서는 홍대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예. 동시에 뭐 신진 작가도 발굴하는 현대미술제도 만들고 네. 심사 없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앙대팡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전시 체제를 창설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서부가 그린 세상이 기득권과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으로부터 그리고 또 홍대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나 저 교수한테 배울래요 하는 식으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하면 네. 다 박서보 교수에게 몰렸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다른 교수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럼 기존에 네.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화백들이 네. 계속 견제를 했겠군요. 맞아요. 견제했어요. 젊은이들은 좋아하지만 후배들은 뭐 제자들은 좋아하지만 그보다 이제 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사실은 사랑받기는 힘든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면 그런 거 보니까 더 멋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박소보 작가 작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뭔가 다른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리즈를 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묘법이 시작되기 이제 전까지의 일이었고 네. 묘법 시리즈가 시작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작품들이 뭔가를 더 해내는 작업이라면 묘법은 비워내는 작업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네.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칠한 뒤에 그거를 연필
연필이나 철필로 긁어서 물감을 덜어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묘법 이 묘법 작업이 탄생하게 된 일화가 있는데요. 네. 박서보 화백이 한 26살쯤에 한 스님을 만나게 됐대요. 네. 그래서 내가 젊은 작가인데 어떻게 해야 위대한 작가가 되냐 하고 물었더니 집에다가 불상을 놓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냐, 난 그런 거 싫다라고 했더니 그럼 바닷가에서 수천만 년 깎여서 매끈해진 잘 연마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불상 대신 그 돌을 놓고 외워라. 그 외우는 것도 나무 아미타불이 싫으면 박서보 이렇게 외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알았다,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아마 네가 계속 무언가를 외울 때 잡념이 계속 들 거다. 그래도 반복을 해라. 그게 바로 수양이고 수련이다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서 스님 당신은 그렇게 외치던 부처님을 만났냐 했더니 만났다고 대답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 스님이 거짓말을 하네 하면서 그래서 그 부처님은 어떻더라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난 지금도 만날 수 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딘가 꽉 맞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서보 하면서 이제 일종의 자기 수련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화가가 나무 아미타불이든 본인 이름이든 계속 외운다고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묘법 시리즈의 탄생은요, 바로 3살 아들의 낙서를 보고 이제 무릎을 탁 칠 만한 깨달음을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해요. 아니 나무 아미타불도 아니고 박서보 해도 아니고 3살짜리 아들한테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면 돌 갖다 놓고 뭘 그렇게 오랫동안 박서보 얘기합니까? 아마 돌을 보고 박서보 했기 때문에 3살 아이의 그 낙서를 보고도 그걸 깨닫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꾸로 보면. 네. 아까 그 질투하는 교수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홍대 교수를 지내면서도 계속 개혁의 앞장을 서니까 다른 교수들의 시기 질투를 결국 사표를 내고 나오거든요. 훗날에 다시 이제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표를 한 번 냈어요. 그러니까 밀려나듯이. 너가 뭐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우리 불편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벌이도 없고 내가 쥐뿔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주장한 게 서양의 노예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동양의 노자 장자를 읽기 시작했대요.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그러면서 결국 그림이라는 것이 수신의 도구이고 나를 비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림은 흰 화면에 뭔가를 채우는 건데 나는 그림쟁이인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비워내지 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3살짜리 아들이 한글 공부를 하면서 그 왜 어릴 때 이렇게 네모칸 있잖아요. 그 바둑판처럼 생긴 거기 공책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받침이 있는 단어 한국 이런 글자를 쓴다고 한다면 네모칸 안에 히읗 니은을 다 써야 되는데 악이니까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히읗 쓰고 나서 아는 옆으로 삐져나오고 니은은 아래로 삐져나오고 이렇게 잘못 쓴 거를 가지고 연필로 찍찍찍찍 그어서 이제 그거를 지워낸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비워내는 과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의 한글 노트처럼 정방형으로 선을 그어서 칸을 만든 다음에 거기 위에 물감을 덮었다가 연필로 지그재그로 그어가면서 그 물감을 계속 비워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는 것처럼 무목적으로 행위를 반복하면서 수련을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묘법의 탄생이었어요. 그 청취자 박영애님도 재미있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정말 재미있네요. 네. 생각보다 이제 지금은 너무 대가가 된 어른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빛나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의 이런 저항 정신이나 또 이제 반짝이면서도 또 한편 뾰족한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든데요. 다 포용해주는 이제 큰 어르신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미술관에 있는 작품 볼 때 막 작품이 뚫어져라 막 그 앞에서 막 열심히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렸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렸다라고 머리가 막 이야기를 아프단 했어요. 말이에요. 네. 작품 보고 나오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는 것도 하나의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묘법의 그런 이제 무목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묘법으로 그린 그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는 계속 묘법이라는 시리즈가 있기는 한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거의 흰 톤에 연필로 그려낸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색채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은 골판지 느낌으로 맞아요, 오돌토돌 맞아요. 있는 그 작품일 예, 거예요. 예. 그 색채를 쓰기 시작한 것은 98년인데요. 동경회랑에서 칠순 축하 전람회를 하자고 한 게 계기가 됐는데 네. 마침 가을이라서 후쿠시마에 가서 골짜기를 보는데 태양 아래 그 빨간 단풍의 절경을 보면서 또 바람이 상랑이는 걸 보면서 자연이 이렇게 위대한데 내가 까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색채를 안 쓴 이유가 색채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보는 사람을 압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자연의 컬러를 보면서 자연의 컬러는 인간을 힐링시켜 주는구나, 압박하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컬러를 녹여내기 위해서 단풍색, 벚꽃색, 진달래색 이런 식으로 그림에 녹여냅니다. 박서보 화백의 이 색채 묘법은요, 다 컬러의 이름이 이렇게 자연색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공기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공기색은 뭘까요? 약간 이제 그 회색 톤에 약간 예. 블루 톤도 좀 들어가면서 정말 딱 보면은 이게 공기색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또 컬러 묘법은 그만두고요. 최근에는 떨리는 손으로 과거 신문지를 구해서 그 위에 물감에 올린 뒤 긁어내는 새로운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문이니까 세상의 욕망까지도 비워내려는 시도였나 싶은데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전에 타계하셔서 이제 좀 슬픈 마음이죠. 박서보 화백은 득도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은 화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20대부터 2009년까지 80의 나이까지 한 번도 매일같이 14시간 이상 작업을 안 한 날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2009년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8시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실력에다가 꾸준함까지 겸비한 그가 대가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죠. 그의 인터뷰에 의하면 나는 뭘 표현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 안 하려고 그리는 거다. 내 그림은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곧 삶의 태도다. 그림은 수행의 도구이고 그 찌꺼기가 그림이다. 찌꺼기라고 표현했지만 삶의 태도의 어떤 흔적이겠죠. 요란한 투사이면서 동시에 지치지 않는 수행자. 우리는 단색화라고 부르는 것이 박서보 작가에게는 자연으로의 회귀 운동이었다고 스스로 말을 했는데요. 자연으로 돌아가 영면에 든 박서보 화백.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서보 화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